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15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22분입니다. 저는 오늘 일요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좀 하고, 밥 먹고, 꾸물꾸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오후 1시 22분이 됐습니다. 휴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사실은 미디어북을 2번밖에 못했는데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죽음의 부정 미디어북을 하고 정견이 바람 좀 새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읽어야 되는 분량이네요. 자,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 여기서는 키고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키에르케고르라고 배웠죠. 키르케고르, 똑같은 말입니다. 자,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길 2권인데요. 2권이 아니고 3권입니다. 3권. 키르케고르에 져서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유혹자의 일기, 강성위 옮김, 동서문화사에서 나왔습니다. 키르케고르를 설명하는 안내하는 글이 뒤에 있는데요. 좀 길어요. 길어서 이거는 나중에 책을 다 읽고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르케고르 생애 사상 저작. 자, 차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유혹자의 일기. 먼저 불안의 개념, 머릿말, 서론, 제1장, 원죄의 전제로서의, 또 원죄를 그 기원으로 소급해 설명하는 것으로의 불안. 1. 원죄 개념에 대한 역사적 시사점. 2. 최초의 죄 개념. 3. 순진무구함의 개념. 4. 타락의 개념. 5. 불안 개념. 6. 원죄의 전제로서의, 또 원죄를 그 기원으로 소급해 설명하는 것으로의 불안. 제2장, 원죄 그 이전을 설명하는 것으로의 불안. 1. 객관적 불안. 2. 주관적 불안. 3. 제3장, 죄의 시기 없는 죄의 결과로서의 불안. 1. 무정신의 불안. 2. 범증법적으로 운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안. 3. 변증법적으로 가책으로 규정된 불안. 제4장, 죄의 불안 혹은 단독자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인 불안. 1. 악에 대한 불안. 2. 선에 대한 불안. 가로 열고 악마적인 것 가로 닫고. 1. 육체적 심리적으로 잃어버린 자유. 2. 정신적으로 잃어버린 자유. 제5장 신앙을 통한 구원인 불안. 그 다음 죽음에 이르는 병. 글을 쓰면서 서론. 제1편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을 말하는 것이다. 제1장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제2장 이 병의 보편성. 제3장 이 병의 여러 형태. 제2편 절망은 죄다. 제1장 절망은 죄다. A. 자기의식의 여러 단계. B. 죄의 소크라테스적 정의. C. 죄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제2장 죄의 계속 가를 A 자기의 죄에 관해 절망하는 죄. B 죄의 용서에 대해 절망하는 죄. C 그리스도교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허위라고 말하는 죄. 역시 신학자다운 모습이 있지요. 자, 유혹자의 일기 4, 5, 6, 7, 8, 9 이렇게 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생애 사상 저작, 키에르케고르 생애 저술활동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531페이지 대단합니다. 옴기니 강성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독일 미넨대학교 대학원과 마인츠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마인츠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교수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및 인문대학장을 지냈다.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네요. 자, 1970년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참 많아요. 보면 그분들의 노고 덕분에 저 같은 후학도 이렇게 늦은 나이나마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번 시간 죽음의 부정 9장 정신분석의 현재 결과 300쪽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인간이 더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자신을 더 성공적으로 억압하고 대체하고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극화하고 타인을 기만할 수 있다면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신경증의 고통이 찾아온다. 영적으로 신경증 환자는 정신분석학이 그를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곳에 말하자면 감각세계의 기만, 현실의 거짓을 통해 바라보는 지점에 오래전부터 머물러 있었다. 그가 고통받는 것은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건전한 모든 병리적 기전 때문이 아니라 이 기전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는 삶의 중요한 환각을 그에게서 앗아간다. 그는 심리적으로 타인보다 실제 진실에 훨씬 가까우며 그가 고통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토 랑크. 랑크는 모든 저작에서 신경증에 대해 썼다. 한 줄이나 한 문단으로 언급하기도 했고 한두 쪽에 걸쳐 쓰기도 했다. 그는 신경증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심지어 모순되는 정의를 제시했다. 이따금 신경증을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묘사했으며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사적인 것으로 보았다.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삶의 사소한 문제들을 일컫는 데 썼으며 또 어떤 때는 실제 정신증을 포함하기도 했다.
랑크의 이러한 융통성은 생각이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신경증은 사실 인간의 삶에 결부된 모든 문제를 아우른다. 하지만 랑크가 정신질환에 대한 자신의 통찰의 개념적 질서를 부여했다면 그의 연구에 무척 유익했을 것이다. 사상가가 너무 많은 풍성한 통찰을 두서없이 던지면 그의 생각을 파악할 도리가 없다. 그가 밝히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요령부득으로 보인다. 프로이트가 두각을 나타낸 중요한 비결은 자신의 모든 통찰을 명쾌하고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가장 복잡한 이론을 언제나 몇 가지 기본 원리로 간추리는 능력에 있다. 랑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독자 스스로 랑크의 연구에 나름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랑크는 이러한 요구가 독자에게나 자신에게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자신의 책을 다시 써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통찰의 혼돈을 넘어서 문제의 핵심으로 뚫고 들어가야 한다. 논의의 출발점에서 우선 신경증이 포괄하는 것을 모두 요약한 뒤에 한 번에 하나씩 언급하면서 모든 측면들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밝히고자 한다. 신경증에는 세 가지 상호 의존적 측면이 있다. 첫째, 신경증은 실존의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의미의 신경증은 보편적인데 그 이유는 누구나 삶의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 진실에 대해 필수적 몸값을 치르기 때문이다. 둘째, 신경증이 사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삶에 대해 나름의 독특한 양식적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너머에 있는 것은 랑크만의 통찰일 텐데 그것은 신경증이 매우 역사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경증을 위장하고 흡수했던 모든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무너졌으며 현대 이데올로기는 신경증을 담기에는 너무 얄팍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대인이 등장한다. 정신분석가의 쇼파에 점점 깊숙이 몸을 누이고 마음 수련원을 순례하고 심리치료에 참여하고 점점 더 많은 정신병원의 병상을 채우는 사람들 말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을 각각 자세히 들여다보자. 신경증 유형. 첫 번째 측면은 개인 성격의 문제로서의 신경증이다. 신경증이 삶의 진실을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는 본능에서 벗어난 동물에게 삶이 힘겨운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은 세계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데 여느 동물이 하는 것처럼만, 즉 세계를 좁히고 경험을 차단하고 세계의 공포와 자신의 불안 둘 다에 건방증을 발전시킴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에 장애를 겪을 것이다. 프로이트 심리학의 위대한 교훈은 아무리 되풀이에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억압이 정상적 자기 보호이자 창조적 자기 제약이며 실제 의미에서 본능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대체물이라는 것이다. 랑크는 인간이 타고난 이 재능을 가리키는 완벽한 핵심 용어를 제시했다. 그는 이것을 부분화라고 부르며 부분화 없이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판단은 더없이 옳다. 세상에 잘 적응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세상을 부분화하여 편안하게 행동하는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절편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또한 개념이 똑같다. 정상적인 인간은 삶에서 자신이 씹어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 물지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다. 말하자면 인간은 신이 되도록
온 세상에 관여하도록 생겨먹지 않았다. 인간은 신이 되도록 온 세상에 관여하도록 생겨먹지 않았다. 여느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코앞의 땅덩어리에만 관여하도록 생겨먹었다. 신이 창조의 모든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신만이 창조를 이해하고 창조의 내용과 목적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땅 위로 골을 쳐들어 삶과 죽음, 장미나 별무리의 의미 같은 영원한 문제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자마자 곤란해진다. 대다수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둔 대로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사람을 키르케고르는 직접성의 인간이자 속물이라 불렀다. 이들은 진부하고 빤한 것으로 기운을 얻으며 이로써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순간 우리는 정신건강과 정상적 행동에 대한 모든 생각에 엄청나게 비옥한 지평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처음부터 세상과 자신에 대해 심각한 속박을 이뤄내야 한다. 정상성의 본질은 현실 거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남들에 비해 거짓말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은 너무 버거우며 그들이 세상을 붙들고 원하는 크기로 잘라내려고 고안한 방법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신경증은 한마디로 현실에 대한 서툰 거짓말로 인한 유산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상인과 신경증 환자 사이에 아무런 경계선도 없음 또한 알 수 있다. 누구나 거짓말을 하며 어떤 식으로든 그 거짓말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경증은 모두가 공유하는 증상이다. 신경증은 보편적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정상성이 곧 신경증이며 신경증이 곧 정상성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경증 환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거짓말이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그가 이 문제로 또는 남들이 그를 위해 임상적 도움을 찾을 때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 거부를 정상이라고 부른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다. 결국 누군가가 혼자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이 정말로 잠겼는지 보고 싶어 하거나 손을 씻을 때 정확히 3번을 씻거나 용변을 볼 때 휴지를 반 두루마리씩 쓴다면 여기에는 사실 인간적 문제가 전혀 결부되어 있지 않다. 이 사람들은 피조물성의 현실 앞에서 비교적 무해하고 수월하게 자신의 안전을 기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거짓말이 어떻게 유산하기 시작하는지 들여다보면 모든 게 복잡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신경증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한다. 인간 경험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삶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사람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유로운 전향적 운동이나 새로운 선택이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생활 양식을 신경증이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연애 관계에서만 구원을 찾으려 하되 이렇게 범위를 너무 좁힌 탓에 실패하는 사람은 신경증 환자다. 그는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대방 없이 삶을 꾸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상은 그의 전부이자 온 세상이 되며 그의 지위는 타인의 단순한 반사로 전락한다. 이 유형은 곧잘 임상적 도움을 받으려 시도한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의 좁은 지평에 갇혔다고 느끼며 제 나름의 너머를 필요로 하지만 그 지평을 넘는 것은 두려워한다. 앞에서 쓴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안전한 영웅성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웅성은 그의 목을 조르며 너무 안전해서 전혀 영웅적이지 않다는 뼈저린 깨달음으로 그를 중독시킨다. 자신의 잠재적 발전을 놓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책감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일상의 내적 고통 중 하나다. 죄책감이란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초라해지고 좌절할 때, 세상이 자신의 에너지에 그림자를 들이울 때 경험하는 구속임을 명심하라. 하지만 인간의 불운은 이 죄책감을 두 가지 방식으로 안팎에서 방해받음으로써 또는 자신의 잠재적 발전이 좌절됨으로써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죄책감은 쓰이지 않는 삶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 더 흥미로운 것은 현실에 대한 그 밖의 친숙한 유산으로 우리가 온갖 종류의 강박과 공포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나친 절편화와 부분화, 행동을 위해 세상을 너무 축소한 결과를 본다. 그 결과는 지엽성 속에 갇히는 것이다. 비가 날 때까지 손을 씻고 하루 종일 화장실에 틀어박히는 것은 의례적으로 손을 3번 씻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순수한 문화 속에서 보는 것은 모든 인간적 억압에서 문제시되는 것, 즉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피조물적 실존의 진짜 공포에 직면했을 때의 안전이 인간에게 진짜 문제가 되어간다. 그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너무 전면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그는 거리로 나가거나 승강기를 타거나 종류를 막론하고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극단적 상황에 이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뭐라도 하면 죽고 말 거야. 이거는 공황장애죠. 이때 공황장애라는 말이 없었나 모르겠는데 공황장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겪는 정신병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 일상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정신병 중에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강박증, 그리고 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이런 것도 나오고 망상, 조현병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아주 좋은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우리가 겪는 정신병에 대해서 꽤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박보영 씨가 주연으로 나오던데 정신병원에 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좋은 드라마였어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서 합니다. 자, 우리는 증상이 살려는 시도임을, 행동의 족쇄를 풀고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바꾸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증상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우주의 공포를 직면할 만큼 크거나 강하지 않으며 나쁘고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벽함, 가로 열고 작지 않음, 무탈함의 필요성을 증상, 가로 열고 이를테면 손 씻기나 부부간의 성관계 회피, 가로 닫고 속에서 충족한다. 증상 자체가 영웅주의적 행위의 장소를 나타낸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인간이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랬다가는 자신이 부정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공포의 물살이 저절로 통째로 쏟아져 나올 테니 말이다. 달걀을 모두 한 광주리에 담는 사람은 광주리를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온 세상을 하나의 대상이나 하나의 두려움으로 융합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것이 전의에서 쓰는 창조적 역학과 똑같은 것임을 한눈에 알아본다. 그때에도 인간은 창조의 모든 공포와 장엄함을 전의 대상에 녹여 넣는다. 신경증이란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 창조적 힘을 나타낸다는 랑크의 말은 이런 뜻이다. 인간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또 계속해서 문제를 에둘러 가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프로이트 자신이 전이신경증이라는 표현을 히스테리적 두려움과 강박신경증을 두루 일컫는 용어로 썼음에도 유의하라. 우리는 랑크와 현대 정신의학이 단지 이 기본적 통찰을 단순화하고 구체화할 뿐이지만 이제는 설명의 부담을 단지 오이디푸스 역학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지운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 한 젊은 정신의학자는 모든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아름답게 요약했다. 환자가 불평하는 절망과 고뇌는 그런 증상의 결과가 아니라 증상이 존재하는 이유임이 분명하다. 인간 실존의 핵심에 놓인 심오한 모순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 바로 이 증상이다. 특정한 공포증이나 강박은 인간이 삶의 과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하찮음의 느낌을 달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신경증 증상은 줄이고 좁히는 역할을 하며 세상을 주술적으로 변형하기에 그는 죽음, 죄책감, 무의미에 대한 근심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다. 자신의 증상에 집착하는 신경증 환자는 특정한 강박이나 공포증과 맞서는 것이 자신의 주 임무라고 믿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신경증 덕에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삶 전체의 의미를 변형하여 자기 스스로 창조한 세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순화된 의미로 바꾸는 것이다.
신경증의 범위를 좁힐 때 아이러니한 사실은 환자가 죽음을 회피하려 하지만 이를 위해 자신의 너무 많은 부분과 행위 세계의 너무 큰 스펙트럼을 파괴하는 바람에 실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축소하거나 죽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피조물이 삶과 죽음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으며 그러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은 아마도 역설적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신경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경증에 접근하는 또 다른 길은 문제의 반대쪽에 있다. 절편화와 범위 축소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의 인간이 있는데 그는 생생한 상상을 하고 너무 많은 경험과 세상의 너무 많은 부분에 관여한다. 이 또한 신경증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이 유형은 앞장에서 창조적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소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고립과 개별성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들은 두드러지고 정상적 사회에 들어맞지 않으며 자동적인 문화적 행위에 맞도록 확고하게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다. 경험을 부분화하기 힘들면 살아가기 힘들다. 절편화하지 못하면 총체적 문제로서의 세상에 민감해지며 이렇게 노출된 온갖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노출되어 온갖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 세상을 부분화하는 것은 동물이 자기가 씹을 수 있을 만큼만 베어 무는 것과 같다. 이 재능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신이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베어 물게 된다. 랑크는 이렇게 말했다. 인용입니다. 신경증적 유형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자기 에고의 일부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그는 현실과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는다. 외부의 모든 과정이 가로 열고 그 자체로는 아무리 의미가 있을지라도 가로 닫고 결국은 그에게 근심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 삶의 총체에 일종의 주술적 통일체로서 매여 있는데 전체 안의 일부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수 있는 적응적 유형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신경증적 유형은 현실의 총체를 잠재적으로 스스로 안에 밀어 넣은 셈이다. 이제 우리는 신경증 문제가 두 가지 존재론적 동기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인간은 주변 세상과 합쳐지며 한낱 일부가 되어 삶에 대한 자격을 잃는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완벽한 자격을 얻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며 그로 인해 세상은 제 식대로 살고 행동할 능력을 잃는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 제 식대로 살고 행동할 능력을 잃는다. 랑크 말 맞다나 어떤 사람은 분리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통합되지 못한다. 물론 이상적인 것은 두 동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훌륭히 적응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는 두 동기를 다 편하게 느낀다. 반면에 신경증 환자는 정확히 한쪽이나 다른 극단이다. 그는 한쪽이나 다른 쪽을 부담스러워한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공부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놀러 가자. 알았지? 아빠 공부 좀 좀만 더 할게. 응? 좀만 기다려. 알았지, 정변이? 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격학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의문은 왜 어떤 사람은 존재론적 충동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가? 왜 극단을 끌어안는가다. 분명한 사실은 답을 찾으려면 개인의 인생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더 큰 불안 때문에 경험 앞에서 움츠려든다. 그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적 역할에 스스로를 자유롭게 내어주지 못한다. 남들이 하는 놀이에서 생각 없이 자신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남과 얽히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했다. 사회의 놀이에 자동적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불안을 느끼지 않고 남과 교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남들이 삶의 자양분으로 당연시하는 것에 동참하지 못하면 삶은 총체적 문제가 된다. 이것의 극단적 사례는 지독한 분열적 유형이다. 이 상태는 전통적으로 자기애적 신경증이나 정신증으로 불렸다. 정신증 환자는 세상을 차단하지 못하고 억압이 표면에만 머무르며 방어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서 물러나 자기 속으로, 자신의 공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울타리를 치고 자신의 세계가 된다. 이것이 자기애다. 세상을 조금씩 베어물고 그것에 대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맞서는 것이 용감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랑크가 지적하듯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다. 인용입니다. 이 분명한 에고 중심성은 본디 현실의 위험에 맞서는 방어기제에 불과하다. 신경증 환자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끊임없이 자신의 에고를 완성하려 한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산다는 것은 경험 자체의 의미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경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만족이나 안정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행동 속으로 고개를 들이밀어야 한다. 결과가 어떨지,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지 결코 알 수 없는데도 신경증적 유형은 보장을 원한다. 자신의 자아상을 놓고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랑크는 여기에 자기 의지로 자아가 과잉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적절한 이름을 붙였다. 신경증 환자는 이를 통해 자연을 속이려 든다. 자연이 그에게서 원하는 대가, 가로 열고 늙는 것, 병들거나 부상당하는 것, 죽는 것, 가로 닫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
경험을 살아내지 않고 관념화한다. 경험을 행동 속에 정돈하지 않고 머릿속에 펼쳐놓는다. 우리가 알 수 있듯 신경증은 상징적 동물에게 크나큰 위험이다. 그에게는 자신의 몸이 스스로에게 문제가 된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살지 않고 상징적으로 산다. 자연이 마련한 부분적 길에서 살지 않고 상징덕에 가능한 총체적 길에서 산다. 그는 경험의 현실적이고 파편적인 세계 대신 자아의 주술적이고 총망라적인 세계를 선택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모두가 신경증적이다.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삶에서 움츠려들며 자신의 상징적 세계관이 삶을 주무르도록 내버려두니 말이다. 이것이 문화적 도덕성의 의미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예술가는 가장 신경증적인데 그 이유는 세상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여 그로부터 상징적인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 신경증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의 무엇보다 예술가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선을 넘어 임상적 문제로서의 신경증에 들어서는 걸까? 앞에서 보았듯 한 가지 길은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이나 너무 빡빡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제한함으로써 자연을 속이려 들었지만 자각의 어느 수준에서는 삶의 공포에 여전히 민감하다. 게다가 마음속이나 지엽적 영웅성 속에서 삶과 죽음의 승리를 거두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살지 않는 삶으로 인한 죄책감과 허무감에 휩싸이거나 증상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선을 넘어 임상적 신경증으로 들어서게 되는 두 번째 길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랑크는 예술가가 임상적 신경증을 곧잘 피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예술가는 생생한 상상력이 있고 경험의 가장 섬세하고 폭넓은 측면을 접하며 나머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문화적 세계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기에 누구보다 임상적 신경증에 걸리기 쉬우니 말이다. 답은 예술가가 세상에 관여하되 세상에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안에서 세상을 새로 매만져 예술작품을 재창조한다는 것이다. 신경증 환자는 다름 아닌 창조하지 못한 사람, 가로 열고 랑크가 적절히 이름 붙인 바 덜 된 예술가, 가로 닫고 창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술가와 신경증 환자 둘 다 자신이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워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술가는 객관화된 방식으로 외부적이고 능동적인 작업으로서 그것을 뱉었다가 다시 씹기를 반복한다. 반면에 신경증 환자는 특정 작업으로 구체화되는 이런 창조적 반응 속에서 끌어내지 못하며 이 때문에 자신의 내향성에 질식당한다. 예술가도 이와 비슷하게 커다란 내향성이 있지만 그는 이를 재료로 쓴다. 랑크의 빼어난 개념화에 따르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인용입니다. 생산적 유형과 비생산적 유형. 예술가와 신경증 환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갈등이 이데올로기화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신경증 환자의 창조력은 가장 초보적인 예술가처럼 늘 자아에 매여 있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소진하는 반면에 생산적 유형은 이 순전히 주관적인 창조적 과정을 객관적 과정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이 말은 이데올로기화를 통해 창조적 과정을 자아에서 작품으로 이전한다는 뜻이다. 신경증 환자는 건강염려증과 온갖 환상 같은 자기 몰입에서만이 아니라 타인에게서도 스스로를 소진한다. 그가 의지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의 치료수단이 된다. 그는 자신의 주관적 문제를 그들에게 꺼내놓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진흙이 아니며 나름의 욕구와 반의지가 있다. 실패한 예술가로서의 신경증 환자의 좌절은 스스로의 객관적 창조적 작업 이외에 어느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문제로서의 세상에 더 총체적으로 관여할수록 자신의 내면을 더 열등하거나 나쁘게 느끼리라는 것이다. 그는 완벽을 위해 분투함으로써 이 나쁨을 해소하려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신경증 증상은 그의 창조적 작업이 된다. 또한 상대방을 이용하여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고 현실적인 면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객관적 작업의 형태밖에 없음이 명백하다. 우리는 완벽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집어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불완전함을 작업에서 객관화하여 여기에 자신의 창조력을 쏟아낸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객관적 창조성은 인간이 삶의 문제에 대해 가진 유일한 답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연을 만족시키는데 그러려면 세상에 뛰어드는 활기찬 동물로서 살아가고 객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독특한 인간적 본성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신체적인 감각 경험에 부여되는 세계에 대한 반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징적 측면에서 세상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에 참여하여 그로부터 총체적 문제를 만들고 그런 다음 그 문제에 대해 빚어낸 인간적 답을 내놓는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보았듯 이것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술가와 신경증 환자의 차이는 대체로 재능의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이것은 문맹의 조현병 환자와 스트린드베리 같은 극작가의 차이와 같다. 한 명은 퇴보한 채 삶을 마감하고 다른 한 명은 문화적 영웅이 된다. 하지만 둘 다 세계를 비슷하게 경험하며 반응의 질과 심만이 다를 뿐이다. 자신이 참여하는 세상의 면전에서 연약함을 느낄 때 신경증 환자의 반응은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또는 자신의 개별성으로 인해 빠져든 고립을 견디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여전히 영웅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바탕으로 불멸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환상 속에서만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객관적 완벽함을 통해 그를 대신하여 말해줄 창조적 업적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악순환에 갇히는데 이는 그가 환상 속 자기 찬미라는 비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서나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확신도 적어도 오랫동안은 가능하지 않다. 인간은 내적인 상징적 환상에서 영웅주의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신경증 환자는 자신이 더욱 무가치하고 열등하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청소년의 상황이다. 이에 반해 예술가는 열등함을 극복하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신경증, 청소년기, 정상성, 예술가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뒤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각각의 개념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거나 또는 재능 같은 첨가물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재능 자체는 대체로 부수적이며 운과 노력의 결과인데 신경증에 대한 랑크의 견해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술가는 창조적일 뿐 아니라 신경증적이다.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장애를 일으키는 신경증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신경증적 요구와 피로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칼라일이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창조적 작업 자체가 순전히 임상적인 강박과 종종 구별되지 않는 강박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적 재능이라 부르는 것은 강박당해도 좋다는 사회적 허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문화적 일과라고 부르는 것도 비슷한 허가다. 프롤레타리아는 미치지 않기 위해 일의 강박을 요구한다. 호텔 주방의 이글거리는 가스불 앞에서 요리해야 하는 지옥같은 주방일, 한 번에 연함은 테이블을 돌아다녀야 하는 정신없는 서빙일, 극성수기 여행사의 과중한 업무, 뜨거운 여름 도로에서 하루 종일 드릴 작업을 해야 하는 고통을 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는지 늘 궁금했다. 답은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이 활동의 광기가 바로 인간 조건의 광기라는 것이다. 이 활동들이 우리에게 옳은 이유는 대안이 자연의 절망이기 때문이다. 이 일상의 일상적 광기는 정신병원의 광기에 대항하는 거듭된 예방접종이다. 노동자들이 휴가에서 돌아와 기껍게 열심히 강박적 일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라. 그들이 편안하고 태연하게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그래야 더 불길한 무언가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 모두가 이른바 정교한 마르크스주의의 또 다른 어마어마한 문제를 제기한다. 유토피아 사회는 사람들이 미치지 않도록 현실에 대한 강박적 부정을 제공해야 할 텐데 그 부정의 성격은 무엇일까? 저도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미친 듯이 살고 있는 것 같다. 회사 같은 데 나가서 일하다 보면 그런 사람,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을 영웅시시키고 있죠. 자기는 하지 못하지만 어떤 동일시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는 결국엔 절망에서 도망치기 위한 절망의 회피, 자연적 절망의 회피라는 겁니다. 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